서울의 밤하늘을 내려다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집 안은 차가운 미술관처럼 고요하고 서늘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테리어. 값비싼 가구들은 마치 전시품처럼 제자리를 지킬 뿐 사람 사는 온기는 어디에서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넥서스 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의 유리궁전이자 그의 아내 서지원의 화려한 감옥이었다. 강태준은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주가 그래프와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35의 나이에 대한민국 IT 산업의 정점에 선 남자였다. 그의 결정 하나에 수조 원의 돈이 움직였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냉혹한 승부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감정을 믿지 않았다. 오직 데이터와 결과만을 신뢰하는 완벽주의자이자 통제광이었다. 그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의 아내 서지원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하게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그를 읽는 사람 특유의 지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지녔다. 한때는 촉망받는 인문학 연구자였던 그녀는 강태준과의 결혼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그림자가 되었다. 피곤해 보여서요. 국화차인데 잠시 쉬면서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태준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건성으로 고개를 까딱일 뿐이었다. 거기도 짧고 무심한 대답.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지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서재를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에 실린 희미한 실망감을 태준은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알아채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결혼은 자신의 완벽한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감정을 쏟아야 할 대상은 아니었다. 다음 날 넥서스 그룹 본사 태준의 제국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제국의 심장인 회장실을 지키는 것은 비서실장 윤서현이었다. 윤서현은 완벽한 비서였다. 태준이 입을 열기 전에 그가 원하는 것을 알았고 그가 지시를 내리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그녀는 태준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유일한 친구였고 이제는 그의 가장 신뢰받는 신복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태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단순한 충성심 이상의 소유욕에 가까운 집착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집착의 대상인 태준의 옆자리는 서지원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긴 회의가 끝나고 태준이 피곤한 기색으로 넥타이를 풀 때였다. 윤서연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망설임이 뒤섞인 잘 계산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괜한 오해를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서두는 태준의 모든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무슨 일이지? 그게 사모님에 관한 일입니다. 제가 괜히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녀는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자신의 태블릿 PC를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한 장의 사진이 떠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몰래 찍은 듯 약간 흐릿한 사진. 서지원이 조용한 카페 구석에서 낯선 중년의 남자와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남자는 지적인 인상의 신사였고 두 사람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듯 보였다. 사진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윤서현의 다음 말이 그 평범한 사진에 독을 타기 시작했다. 어제 오후 제가 근처에서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었는데 우연히 사모님을 뵈었습니다. 그녀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뭔가
굉장히 비밀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이 남자와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윤서연은 결정타를 날렸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조용히 알아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시는 분인가 해서요. 그런데 그냥 은퇴한 대학 교수일 뿐 저희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녀는 말을 흐리며 걱정스럽다는 듯 태준의 눈치를 살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강태준에게 아내의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만남은 그의 완벽한 세계에 생긴 균열이자 그의 통제력을 벗어난 미지의 변수였다. 그의 머릿속은 사업적 사고방식으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누구지? 왜 비밀리에 만나는 거지? 왜 나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그의 오만한 자존심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던 불안감이 독초처럼 고개를 들었다. 과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희미한 트라우마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가면처럼 굳어졌다. 그는 짧고 차갑게 말했다. 충고 고맙다. 이제 나가봐. 하지만 윤서연은 그의 꽉 쥔 주먹을 보았다. 그녀의 계획대로 의심이라는 이름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 완벽하게 심어진 순간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가워졌다. 늦은 밤 피곤한 기색으로 지원이 집에 돌아왔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어둠 속 소파에 앉아있던 태준이었다. 그는 사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자신의 의심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신문하듯 물었다. 어디 있다 이제 와. 지원은 그의 갑작스러운 냉담함에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스러운 일을 밝힐 수 없었기에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다. 그냥 옛날에 알던 분 좀 만나고 왔어요. 그녀의 대답은 이미 의심에 중독된 그의 귀에는 명백한 거짓말처럼 들렸다.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쿵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그와 그녀 사이를 갈라놓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은 지원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상처받은 눈으로 굳게 닫힌 서재 문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의 유리궁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강태준의 유리궁전에서 차로 30분 거리, 눈에 띄지 않는 낡은 오피스텔 건물. 서지원은 그곳의 가명으로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두고 있었다. 그곳은 그녀만의 비밀 기지이자 또 다른 자아가 숨쉬는 공간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더 이상 넥서스 그룹 안주인의 조용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아리아드네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하는 천재적인 화이트햇 해커였다. 여러 대의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고 화면에는 초록색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지금 넥서스 그룹의 핵심 서버를 향해 집요하게 침투를 시도하는 정체불명의 악성 코드를 추적하고 있었다. 적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비밀이었다. 결혼 전 그녀의 숨겨진 재능을 유일하게 알아본 사람은 태준의 아버지이자 넥서스의 창업주인 강 회장이었다. 그는 아들의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이 수많은 적을 만들 것을 염려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지원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림자 속에서 넥서스와 태준을 지켜달라고. 그것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성스러운 맹세였다. 그래서 그녀는 태준에게조차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비밀스러운 이중생활은 그녀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밤에는 보이지 않는 적과 사이버 전쟁을 치르고 낮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범한 아내를 연기해야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여갔고 종종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리고 그녀의 그런 모습은 강태준의 의심에 완벽한 먹잇감이 되어주고 있었다. 한편 윤서현은 자신의 차갑고 우아한 아파트에서 다음 단계의 계획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질투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전략가였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해커를 고용해 지원과 그녀의 스승인 교수가 만났던 호텔 근처에 다른 호텔 숙박 기록을 조작했다. 마치 두 사람이 그날 몇 시간 동안 함께 방에 머물렀던 것처럼 보이는 가짜 영수증. 그녀는 그것을 우연히 지원의 코트 주머니에서 발견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또한 2개의 대포폰을 구입했다. 그리고는 마치 지원의 내연남이 보낸 것처럼 함께했던 시간이 그립다.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한다. 와 같은 애매하지만 친밀해 보이는 메시지들을 주고받은 기록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 휴대폰을 지원의 차 안에 몰래 숨겨두었다가 우연히 발견하여 태준에게 보여줄 작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악랄한 행동을 합리화했다. 자신이야말로 태준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소울메이트라고. 서지원은 태준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나약하고 수동적인 여자일 뿐이라고. 자신은 지금 잘못된 결혼 생활에서 태준을 구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 독약은 강태준의 귓가에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윤서현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한 표정으로 태준에게 가짜 호텔 영수증을 내밀었다. 회장님,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회장님 드라이클리닝 의류에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무슨 착오일 겁니다. 하지만 날짜가 어제라서. 태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며칠 후 그녀는 더욱 비통한 표정으로 대포폰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운전기사가 사모님 차를 세차하다가 시트 밑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려서는 안 되는 건데. 하지만 회장님께서 무언가에 속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태준은 말없이 휴대폰을 열어 조작된 메시지 기록을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사업에서는 칼날처럼 날카롭던 그의 이성은 사랑과 배신감 앞에서는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그는 모든 데이터와 정황 증거들이 하나의 결론, 즉 배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변했다. 태준은 지원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질문에는 차가운 단답만이 돌아왔고 그는 서재에서 밤을 새우거나 아예 손님용 침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지원이 밤늦게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오면 그는 그녀를 걱정하는 대신 경멸과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쏘아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 그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다. 낯선 남자와 밀회를 즐기고 돌아온 죄책감에 가득 찬 여자일 뿐이었다. 지원은 영문을 몰랐다. 그의 갑작스러운 냉담함에 가슴이 아팠지만 자존심 때문에 왜 그러냐고 따져 묻지도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향한 그의 사랑이 식었다고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오해의 골이 가장 깊어졌을 때 윤서현은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지원이 자신의 비밀 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고가의 보석 몇 점을 처분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이 내연남과 함께 도망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증거로 왜곡하여 태준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다. 그날 밤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는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원은 자신의 비밀 사무실에서 넥서스 그룹의 핵심 금융 데이터 서버를 향한 마지막 대규모 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수십 시간의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적의 침투를 차단하고 방화벽을 역추적해 공격의 근원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탈진 상태로 의자에 쓰러졌다. 그녀는 방금 남편의 제국을 구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서연이 건네준 서지원이 보석을 팔아 현금화했다는 보고서와 조작된 메시지 기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아내에 대한 마지막 신뢰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결심했다. 이 더러운 배신극을 자신의 손으로 끝장내기로. 독이 든 속삭임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포효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잔인한 폭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준의 사무실. 윤서연은 자신의 영위 경력에 정점을 찍을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장하고 슬픈 표정으로 마치 무거운 판결문을 전달하는 사람처럼 서류 봉투 하나를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의심이 틀렸기를, 제가 오해한 것이기를 마지막까지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서 개설된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그 페이퍼 컴퍼니는 넥서스 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퀀텀테크의 위장 회사로 의심받는 곳이었다. 그리고 며칠 전 그곳에서 거액의 돈이 서지원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윤서연이 자신의 높은 직위와 네트워크를 이용해 만들어낸 완벽한 조작이었다. 이것은 강태준에게는 마지막 결정타였다. 평생을 기업 전쟁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아내의 외도가 아니었다. 스파이 행위, 배신, 그리고 자신의 제국에 대한 반역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내에 대한 마지막 남은 애정과 미련이 그 순간 완전히 불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와 배신자에 대한 혐오감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아내로 보지 않았다. 자신의 성체에 침투한 가장 교활하고 더러운 적으로 간주했다. 바로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 서지원은 태준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 사이에 자라난 차가운 벽을 허물고 싶었다. 그리고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을 그녀는 오늘 그에게 전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툴지만 정성껏 태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 식탁을 차렸다. 이 저녁 식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강태준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더 무서운 침묵을 두르고 있었다. 그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쳤다. 그의 그런 모습은 어떤 고함보다도 더 지원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거대하고 고요한 거실 한가운데서 그는 마침내 지원과 마주 섰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윤서연이 건넨 서류 봉투를 유리 커피 테이블 위로 던졌다. 탁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다. 지원은 영문을 모른 채 서류를 집어들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낯선 계좌, 알 수 없는 거액의 입금 내역,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게 뭐예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그녀의 당황한 표정과 혼란스러운 목소리는 이미 배신을 확신한 태준의 눈에는 거짓말이 들통난 자의 어설픈 연기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얼음 같은 목소리로 그동안 윤서연이 제공했던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낯선 남자와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담긴 사진, 조작된 호텔 영수증, 그리고 대포폰의 메시지들. 나는 마지막까지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믿어보려 했다. 하지만 넌 나를 기만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 등 뒤에서 내 회사를 적에게 팔아넘기고 있었어. 아니에요. 지원이 절규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태준 씨, 제발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 그가 비웃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서지원, 거짓말을 하는 건 당신이지. 그녀는 미칠 것 같았다. 아리아드네로서의 활동을, 돌아가신 시아버지와의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야 할 마지막 신의였다. 그녀는 그저 애원할 수밖에 없었다. 태준 씨, 제발, 지금은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날 믿어줘요. 제발, 나는 절대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미디엄. 그 단어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판단하는 그에게는 최악의 변명이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아무런 반박의 논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의 고통과 분노가 가장 잔인한 말들로 터져 나왔다. 믿음감히 내 입으로 믿음이라는 말을 담아 나는 너에게 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데 넌 내게 거짓과 반역으로 갚았어. 2번 다시 내 집에서 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당장 짐 싸서 꺼져. 지원은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매달렸다. 그녀는 아이에 대해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야기하려 했다. 태준 씨, 잠시만요. 제발, 제가 꼭 해야 할 말이. 하지만 그는 역겹다는 듯 그녀를 뿌리쳤다. 내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은 단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아. 원하는 건 뭐든지 가져가. 하지만 이 집 열쇠는 두고 가. 네가 가진 모든 건 나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제 넌 아무것도 없을 거다.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쾅 하는 문 닫히는 소리가 그들의 관계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펜트하우스 전체를 울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원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작은 가방 하나에 자신의 물건 몇 가지만을 챙겼다. 그녀는 차갑고 텅 빈, 단 한 번도 자신의 집이었던 적 없는 이 궁전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커피 테이블 위, 거짓 증거들이 담긴 서류 봉투 옆에 자신의 결혼 반지와 집 열쇠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비 내리는 차가운 밤거리로 혼자 걸어 나갔다. 상처받은 마음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아이와 함께 서재 안에서 강태준은 금융 데이터가 떠있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배신자를 숙청했다는 차갑고 의로운 승리감에 휩싸였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질서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드레날린이 잦아들자 기이하고 텅 빈 공허함이 그의 심장을 덮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겼지만 남은 것은 거대한 침묵과 냉기뿐이었다. 폭풍은 모든 것을 부수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폭풍이 지나간 세상의 첫 번째 아침. 서지원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목적지 없이 걷고 있었다. 그녀는 충격과 슬픔으로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낯설고 차가웠다. 그녀는 주머니에 남은 약간의 현금으로 도시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에 하룻밤 묵을 방을 잡았다.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 그녀는 텅 빈 침대에 앉아 창문에 비친 자신의 희미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아직 납작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뱃속에 작은 생명. 그것은 이제 그녀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이자 세상에 남은 유일한 온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 서지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였다. 그녀는 사라져야 했다. 강태준의 세상에서, 한상그룹의 세상에서, 과거의 모든 굴레에서 완벽하게. 다음날 새벽, 그녀는 남부터미널로 향했다. 그녀는 가진 현금을 거의 다 털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남쪽의 작은 항구 도시 통영으로 가는 버스표를 샀다. 버스에 오르기 전 그녀는 한강 다리 위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차가운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마지막 끈을 그녀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는 의식이었다. 한편 강태준은 승리자의 텅 빈 아침을 맞고 있었다. 그는 배신자를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서 추방했다. 질서는 회복되었고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일에 몰두했다. 하루 한몇 시간씩 자신과 직원들을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그는 성공의 소음으로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공허함의 침묵을 덮으려 했다. 하지만 승리감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허무하게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기이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예전에는 평화롭다고 느꼈던 그 침묵이 이제는 그를 질식시킬 듯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서재 구석, 그녀가 늘 책을 읽던 작은 의자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틀어놓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사라진 집은 유령이 나올 것처럼 스산했다. 그녀의 흔적은 집안 곳곳에 남아 유령처럼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의 베개 위에서 그녀의 긴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다. 무심코 연 찬장 안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국화차 곽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매일 아침 말을 걸어주던 창가의 작은 허브 화분은 이제 물을 주지 않아 시들어가고 있었다.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무뎌진 양심을 찔렀다. 그의 완벽했던 일상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에게 제 시간에 차를 가져다 주지 않았고 끼니를 거르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그녀의 조용한 보살핌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왔는지를. 정황 증거는 명확했어. 나는 옳은 일을 한 거야. 그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세뇌했다. 하지만 늦은 밤 홀로 남겨졌을 때 불쑥불쑥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그토록 절박했던 눈빛,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던 그 표정이 정말 연기였을까? 왜 그녀는 구체적인 알리바이를 대는 대신 그저 맹목적인 믿음만을 애원했을까? 그는 그런 생각들을 나약함의 증거라 여기며 애써 지워버렸지만 의심은 끈질기게 그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바로 그 틈을 윤서연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독수리처럼 강태준의 삶에 생긴 공허한 공간을 정확히 노리고 날아들었다. 그녀의 접근은 치밀하고 교묘했다. 사무실에서는 이전보다 더욱 완벽한 비서가 되었다. 그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까지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다. 회장님, 식사를 거르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시는 스시를 주문해 두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십니다. 회장님, 제가 건강보조제를 좀 챙겨왔습니다. 그녀는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깜빡하고 놓고 가신 서류를 핑계로 펜트하우스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질러진 집안을 안타까워하며 자연스럽게 집안을 정리했다. 어느 날은 시들어가는 허브 화분에 물을 주며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 이 불쌍한 걸 어떡해요. 사모님께서 정말 아끼시던 화분인데 저희가 잘 돌봐드려야죠. 그녀의 모든 행동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척하며 유산을 노리는 상속인처럼 계산된 위선이었다. 그녀는 지원의 빈자리를 상기시키며 태준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동시에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행동을 내버려 두었다. 그는 이미 모든 감정이 마비된 상태였기에 저항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텅 빈 기계였고 윤서연은 그 기계에 기름을 치는 유능한 정비사였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다. 그녀의 완벽함은 지원이 가졌던 조용하고 꾸밈없는 우아함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무의식적인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지원을 내쫓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죄책감인지 혹은 마지막 남은 미련인지 모를 감정에 태준은 보안팀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서지원 씨의 행방을 찾아봐. 그냥 어디서 안전하게 지내는지 위치만 파악해.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통제욕이자 스스로의 양심을 위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며칠 후 보안팀장의 보고는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회장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버스표를 현금으로 구매한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그 이후에 모든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고 계좌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보고는 태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완벽하게 그의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강태준은 거대하고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서서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상실감을 느꼈다. 승리자는 마침내 자신이 패배자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서지원이 사라진 후 몇 주가 흘렀다. 강태준은 자신의 삶에서 서지원이라는 변수를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었다. 그는 죄책감과 희미한 의심을 산더미 같은 일더미 아래 깊숙이 묻어버렸다. 그는 넥서스 그룹의 야심찬 글로벌 확장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의 공격적인 계획은 수많은 경쟁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다시 완벽하고 냉혹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의 그림자처럼 되어버린 윤서연이 항상 함께했다. 표면적으로 그의 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해 보였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곳에서 그의 아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통영, 대한민국의 남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 서지원은 그곳에서 작은 방을 하나 얻었다. 그녀는 가명을 쓰고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잔잔한 바다를 보고 낡은 책들의 냄새를 맡으며 그녀의 상처는 아주 조금씩 느리게 치유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이제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아이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서울의 강태준과 통영의 서지원. 두 사람의 세상은 이제 영원히 교차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운명은 강태준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넥서스 그룹 본사 지하에 위치한 철통부안의 사이버 보안 통제센터. 어느 날 밤, 평화는 굉음과 함께 깨졌다. 중앙 스크린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최고 등급의 적색 경보가 섬광처럼 터져 나왔다. 적의 침입이다. 전원 전투 태세. 보안팀장의 외침과 함께 통제센터는 전쟁터로 변했다. 하지만 상대는 평범한 해커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령이었다. 공격은 치밀하고 잔혹했다. 첫째, 외부 방화벽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적은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공격, 즉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다. 둘째, 공격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한쪽에서는 고객 데이터와 R&D 핵심 기술 자료들이 빠른 속도로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넥서스의 내부 물류 및 금융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키는 신종 랜섬웨어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보안팀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적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다. 그들은 넥서스 그룹이라는 제국 자체를 내부에서부터 완벽하게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은 넥서스의 글로벌 확장 발표를 바로 코앞에 둔 가장 치명적인 순간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넥서스의 보안팀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이 방어벽을 세우면 적은 비웃듯 다른 길을 찾아 뚫고 들어왔다. 적의 코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진화했다. 통제센터를 지배하던 자신감은 통제된 공황 상태로, 그리고 마침내 절망으로 바뀌어갔다. 보고를 받은 강태준이 폭풍처럼 통제센터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다시 냉혹한 지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서버 A 구역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B 구역은 모든 외부 접속을 끊어. 그는 평생 처음으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협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마주했다. 하데스므라고 명명된 익명의 공격자는 마치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의 모든 수를 미리 예측하고 역이용했다. 그가 서버를 차단하면 하데스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었다. 그가 함정을 파면 하데스는 그 함정을 역으로 이용해 내부 시스템을 더욱 깊숙이 파괴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안방에서 보이지 않는 적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하고 있었다. 시스템 장애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에 유출되었다. 다음 날 아침 넥서스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확장 프로젝트의 파트너사들은 불안감을 표하며 계약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강태준은 자신의 일생일대의 역작이자 제국이 단 몇 시간 만에 자신의 눈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압박감은 살인적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보안팀장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난 몇 달간의 서버 기록 전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행했다. 아주 작은 변칙점이라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태준을 자신의 모니터 앞으로 불렀다. 회장님, 이것 좀 보시죠. 그가 보여준 것은 이번 공격이 있기 전 몇 달 동안의 방어 기록이었다. 저희는 오늘 공격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니, 거의 1년 내내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유령 같은 코드 라인들을 가리켰다.
아무도 모르게 나타나 시스템의 약점을 메우고 추적 불가능한 내부 노드를 통해 적의 공격을 역으로 격퇴한 흔적들. 그들은 내부적으로 이 미지의 수호천색에 아리아드네라는 코드네임을 붙여두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아리아드네는 하데스의 수십 차례에 걸친 사전 침투 시도를 완벽하게 막아내고 있었다. 그녀가 바로 넥서스와 파멸 사이에 서 있던 유일한 방패였던 것이다. 보안팀장은 아리아드네의 활동 기록 로그에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는 타임스탬프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가 갑자기 활동을 멈췄습니다. 모든 활동 기록이 바로 이 날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끊겼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화면에 찍힌 날짜와 시간, 그것은 그가 자신의 아내 서지원에게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날 밤이었다. 그 깨달음은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명치를 정통으로 가격하는 물리적인 충격이었다. 방패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던져 버린 것이었다. 통제센터의 붉은 경고등이 파멸을 예고하듯 그의 겁에 질린 얼굴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가 자초한 파멸의 빛이었다. 강태준의 세상은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그 날짜 하나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는 충격 속에서 현실을 부정했다. 우연일 거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서지원이, 내 아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코딩의 K자도 모르는 여자란 말이다. 그는 보안팀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다른 설명을 찾아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는 필사적으로 그것이 그녀가 아니기를 바랐다. 만약 이 끔찍한 추측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무게는 그가 평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끔찍한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는 통제센터의 모든 인력에게 명령했다. 당장 하데스에 대한 방어는 잊어버려. 지금부터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아리아드네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활동했는지,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샅샅이 알아내. 당장 강태준의 절박한 명령과 함께 넥서스의 최고 엘리트 팀은 유령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아리아드네가 남긴 코드의 흔적을 분석했다. 보안팀장은 경외감에 휩싸인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이건 예술입니다. 저희처럼 수십 명의 팀이 달려들어 만든 투박한 방어벽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한 명의 거장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교향곡 같습니다. 모든 코드가 우아하고 효율적이며 치명적입니다. 단 하나의 군더더기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팀 전체가 덤벼도 이 사람 한 명을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팀원들은 아리아드네의 활동 기록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악몽과도 같은 작업이었다. 그녀의 접속 경로는 전 세계 수십 개의 프록시 서버와 암호화된 레이어를 거치며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있었다. 불가능합니다. 유령을 좇는 것 같습니다. 한 팀원이 절망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팀의 막내 연구원 하나가 아주 작은 반복되는 변칙점을 발견했다. 코드 속에 숨겨진 오직 그녀만이 남기는 미세한 디지털 서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서명을 단서로 그들은 마침내 프록시 서버의 한 계층을 우회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리아드네의 접속 근원지를 찾아냈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눈에 띄지 않는 낡은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팀은 즉시 건물의 임대 기록을 조회했다. 하지만
해당 호실은 가명으로 계약되어 있었고 임대료는 언제나 현금으로 지불되었다. 추적은 다시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CCTV 강태준이 외쳤다. 그는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 건물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지난 6개월치 전부 밤늦게 드나드는 사람을 샅샅이 뒤져 수백 시간에 달하는 지루하고 고된 영상 분석 작업이 시작되었다. 몇 시간 후 한 연구원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늘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가녀린 체구의 한 여자. 그녀는 거의 매일 밤 자정이 넘어 건물에 들어갔다가 새벽 동이 트기 직전에 나오곤 했다. 영상은 너무 흐릿해서 얼굴을 식별할 수는 없었다. 태주는 교통관제센터의 CCTV와 주변 상점들의 방범 카메라 영상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영상을 교차 분석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대의 카메라가 그녀가 잠시 마스크를 내리고 커피를 마시는 순간을 포착했다. 분석팀이 즉시 이미지를 확대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며 픽셀을 복원했다. 흐릿했던 이미지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그 얼굴은 서지원이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진실이 모니터 화면 위에서 잔인한 현실이 되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디지털 분석팀에서도 결정적인 보고가 올라왔다. 그들은 아리아드네가 숨겨두었던 암호화된 개인 로그 파일의 일부를 복구하는데 성공했다. 그 로그는 그녀가 벌여온 비밀스러운 전쟁의 일지였다. 로그 3월 15일 하데스의 2차 침투 시도. R&D 서버의 프로토콜 취약점을 노렸다. 임시 방어벽 구축 완료. 하지만 이건 정찰에 불과해. 더 큰 것이 올 거야. 로그 4월 2일. 그들의 공격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넥서스의 현재 보안팀 수준으로는 막을 수 없어. JH에게 경고해야 하지만 약속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로그 4월 28일. 너무 피곤하다. 며칠째 잠을 못 잤다. 하지만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리고 마지막 로그. 그가 그녀를 내쫓았던 바로 그날 밤에 작성된 기록이었다. 로그 5월 16일. 메인 방화벽이 뚫렸다. 하데스가 시스템 깊숙이 침투했다. J에게 알려야 해.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너무 피곤해. 강태준은 그 기록들을 한자 한자 숨도 쉬지 않고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가 윤서연의 거짓말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파괴하는 동안 그녀는 홀로 어둠 속에서 그의 제국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그녀에게 꺼져 라고 소리치며 배신자라고 매도했던 그 순간의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자신의 잔인함, 자신의 어리석음, 자신의 오만함.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그를 덮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스크린에서 뒷걸음질 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그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냉철했던 CEO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다. 통제센터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 속에서 자신들의 왕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문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서연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진실이 드러났음을 직감했다. 강태준은 진행 중인 사이버 테러도 폭락하는 주가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보안팀장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미쳐 있었다. 차잔에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쉬어 있었다. 회사 따위는 상관없어. 다 잊어버려.
내 아내를 찾아내. 당장 그의 임무는 바뀌었다. 이제는 회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변했다. 통제센터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그는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지옥 속에서 스스로를 태우며 진실을 향해 돌진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야수였다. 넥서스 그룹을 마비시킨 하데스의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은 그 모든 것을 부하들에게 맡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임무만이 남아있었다. 서지원을 향했던 모든 배신의 증거들을 재수사하는 것. 그것들이 모두 거짓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누가 어떻게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밝혀내는 것. 그는 통제센터의 핵심 팀원들로 구성된 비밀 TF팀을 꾸렸다. 지금부터 내 아내에게 제기되었던 모든 혐의를 원점에서 재수사한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채 갈라져 나왔다.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가정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 짓을 했는지 그 배우를 찾아내. 이건 명령이다. 그의 내면은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를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 그녀에게 잔인한 말을 내뱉었던 순간들이 뇌리에서 무한 반복되며 그를 괴롭혔다. 그 고통이 진실을 향한 그의 집요한 추적에 연료가 되어주었다. 강태준의 막강한 자원과 정보력이 이제는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거짓을 향해 가동되기 시작했다. 수사는 세 개의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자금 추적 태준의 최고 재무 분석팀이 지원의 차명 계좌로 들어온 거액의 돈의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국제은행 네트워크에 대한 넥서스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외 계좌의 복잡한 절차를 우회했다. 돈은 경쟁사의 유령 회사를 출발해 여러 단계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치며 세탁된 뒤 지원의 가짜 계좌로 들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최종 송금을 지시한 디지털 서명을 찾아냈다. IP 주소는 철저히 위장되어 있었지만 넥서스의 최고 기술팀이 달라붙어 겹겹의 프록시 서버를 뚫어낸 끝에 그 근원지가 넥서스 그룹 내부의 최고 보안 등급을 가진 서버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원은 사내에 단 몇 명뿐이었다. 기업 보안 총괄, 그리고 윤서현.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두 번째, 디지털 포렌식. 또 다른 팀은 윤서현이 발견했던 대포폰과 조작된 메시지들을 분석했다. 그들은 두 개의 대포폰이 모두 현금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서 구매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하지만 휴대폰 기지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두 개의 대포폰은 항상 서로 가까운 곳에 있었으며 그 위치는 대부분 윤서현의 실제 휴대폰 위치와 겹쳤다. 한 사람이 세 개의 휴대폰을 모두 가지고 움직였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대포폰에서 삭제된 파일 하나를 복구해냈다. 그것은 태준에게 보내졌던 협박 메시지의 초안이었다. 그리고 그 파일이 생성된 시각은 공교롭게도 사내 CCTV에 윤서현이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세 번째, 사진 속의 남자. 이것은 강태준이 직접 맡았다. 그는 자신의 의심에 첫 번째 씨앗을 심었던 그 남자의 정체에 집착했다. 그의 팀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안면 인식 프로그램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냈다. 차민우 교수, 대한민국 1세대 해커들의 전설이자 지금은 카이스트 KIST의 명예교수로 은둔하고 있는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전문가.
그는 극소수의 천재적인 제자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유명했다. 사이비오 보안 교수, 아리아드네, 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는 즉시 깨달았다. 그 남자는 내연남이 아니었다. 그는 지원의 스승이었던 것이다. 지원은 하데스의 공격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를 만났던 것이 틀림없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헬리콥터를 타고 직접 대전의 카이스트로 향했다. 그는 낡은 컴퓨터 장비들로 가득 찬 연구실에서 차민우 교수를 만날 수 있었다. 차 교수는 태준을 보자마자 저기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서지원에 대해 여쭤보러 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제 아내의 스승이셨더군요. 내게는 서지원이라는 뛰어난 제자가 있었지. 차 교수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하지만 자네 덕분에 이제는 내 제자가 아니야. 자네는 그 모든 돈과 권력을 가지고도 자네 손에 쥔 보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보지 못했어. 자네는 내가 아는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정신을 스스로 박살내버렸지. 차 교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원이 바로 아리아드네였다는 사실. 그녀가 태준의 아버지와 맺었던 약속. 그녀가 홀로 하데스와 싸우며 얼마나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차가워지는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며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는 태준이 아직 모르는 마지막 진실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심장에 박아 넣었다. 그리고 자네는 그녀가 자네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그녀를 내쫓았지. 자네의 그 후회가 평생 자네의 비참한 인생을 따라다니는 악몽이 되기를 바라네. 임신, 그 단어는 물리적인 충격처럼 강태준을 덮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연구실을 걸어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끔찍한 실수, 그리고 자신의 몰락을 설계한 자의 정체. 그는 헬리콥터에 다시 올라탔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표정이 사라져 있었다. 남아있는 것은 잿더미처럼 변해버린 엄청난 절망감과 이제 단 한 사람, 윤서연을 향한 무섭고도 차가운 분노뿐이었다. 진실로 향하는 길의 끝은 참혹한 지옥이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넥서스 그룹 본사 회장실.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창밖의 도시가 깊은 잠에 빠진 것과 달리 이 방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태준은 편해 있었다. 오만했던 CEO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옥의 시면을 들여다본 남자의 공허하고 차가운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그의 덫은 이제 마지막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윤서연 실장, 지금 즉시 내 사무실로 들어와. 잠시 후 윤서연이 완벽하게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회장과 회사를 걱정하는 충성스러운 비서의 가면이 완벽하게 씌어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헬쑥한 얼굴을 보며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회장님, 아직도 퇴근 안 하셨습니까? 이러다 정말 쓰러지십니다.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이 태준의 얼어붙은 분노를 더욱 들끓게 했다. 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스스로 지쳐 발버둥 치기를 기다리는 거미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는 한쪽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하데스의 공격으로 마비된 시스템 현황이 떠 있었다. 공격이 시작된 게 내가 지원이를 내쫓은 그날 밤이더군. 참으로 공교로운 우연이지. 안 그런가? 네, 정말 끔찍한 우연입니다. 사모님 일만 아니었어도 회장님께서
이 사태에 더 집중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녀는 능숙하게 동정심을 연기하며 책임을 지원에게 돌렸다. 태주는 희미하게 비웃었다. 그는 다른 스크린을 켰다. 그곳에는 아리아드네의 활동 기록이 떠 있었다. 우리 보안팀이 우리를 지켜주던 유령을 하나 찾아냈어. 아리아드네. 그녀 역시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밤에 활동을 멈췄지. 이것도 우연일까? 윤서연의 완벽했던 가면 위로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애써 놀라움을 연기했다. 세상에, 그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도 그게 궁금했지. 태주는 세 번째 스크린을 켰다. 그곳에는 그녀가 발견했던 대포폰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가 떠 있었다. 우리 팀이 분석해보니 이 두 개의 대포폰은 항상 세 번째 휴대폰과 같은 장소에 있었다더군. 바로 윤 실장, 당신 명의의 휴대폰. 그는 비난하는 어조가 아니었다. 그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읊조릴 뿐이었다. 윤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녀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말도 안 됩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겁니다, 혹시. 서지원 씨가 꾸민 짓이 아닐까요? 혼란을 만들어서 함정이라.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움직임에는 소리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앞에 멈춰 서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사무실에는 윤서연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걱정 마세요. 서지원을 스파이로 만드는 건 시간 문제니까. 강태주는 제가 건네주는 건 뭐든지 믿게 되어 있어요. 그는 여자를 믿는 법을 모르거든요. 그것은 그녀가 경쟁사인 퀀텀테크의 임원과 나누었던 비밀 통화의 녹음 파일이었다. 태준의 보안팀이 비상사태 이후 모든 임원들의 통신을 비밀리에 감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이 위험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목소리도 서지원의 목소리인가? 체크메이트. 그 순간 윤서연의 가면이 유리처럼 산산조각나며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녀의 완벽했던 연기가 끝나고 그 자리에 질투와 집착으로 뒤틀린 괴물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그래, 내가 했어. 내가 다 했다고.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다. 지난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뒤틀린 애정과 질투, 그리고 집착이 담긴 절규였다. 나는 회장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전 언제나 회장님 곁에 있었어요. 당신이 이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당신의 그림자처럼 당신을 지켰던 건 바로 나였단 말이에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그에게 매달리려 했다. 태주는 차갑게 그녀를 피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타났어. 책이나 읽을 줄 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여자가. 그녀는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았어. 당신을 이해하지도 못했어. 당신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나약하고 불충한 여자인지를 당신을 그녀에게서 구해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사이버 공격, 그건 퀀텀 테크 놈들이 한 짓이야. 나는 단지 당신이 진실을 보고 그 여자를 버리도록, 그들이 그 여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걸 조금 도와줬을 뿐이라고. 그녀의 끔찍한 고백은 그녀의 배신이 얼마나 깊고 추악한지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그녀는 단순히 지원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이기적인 집착을 위해 의도적으로 적과 결탁하여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 반역자였다. 강태주는 그녀의 모든 절규를 표정 없는 얼굴로 듣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동정심도 분노도 오직 인간에 대한 깊은 혐오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녀의 말은 그저 소음이었다. 그의 귀에는 자신의 잔인함과 어리석음을 비웃는 메아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그저 이 추악한 여자의 시시한 노름에 노란한 광대였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인터컴의 버튼을 눌렀다. 보안팀 윤서현 실장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윤서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는 동안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그녀의 저주는 계속되었다. 그는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악당은 붙잡혔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짓,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무게가 마침내 그의 영혼을 남김없이 짓눌렀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폐허 속에서 망가져버린 한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그 진실은 어떤 구원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더 깊고 어두운 후의 심연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윤서연이 경찰에 연행된 후 강태준의 세계는 완벽한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그는 더 이상 기능하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죄책감에 의해 영혼이 부서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자신의 잔인했던 말들, 경멸에 차있던 눈빛, 그리고 빗속으로 그녀를 내쫓았던 그 마지막 순간이 뇌리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저주받은 필름처럼 재생되었다. 그리고 임신, 그녀는 그의 아이를 가진 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밤거리로 내몰렸던 것이다. 그 사실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방어벽마저 무너뜨렸다. 그는 사무실의 모든 것을 집어 던지며 분노가 아닌 스스로를 향한 혐오감으로 울부짖었다. 넥서스 그룹을 위협하던 사이버 공격 따위는 이제 그의 안중에 없었다.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그의 제국은 이제 그에게 잿더미처럼 무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업 조직에 단 하나의 광기 어린 명령을 내렸다. 넥서스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한다. 모든 자원, 모든 인력,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을 지금부터 단 하나의 임무에 투입한다. 서지원을 찾아내. 그는 사실상 아내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자신의 제국 전체를 셧다운시킨 것이다. 그렇게 절망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자만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증명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는 기술의 힘을 믿었다. 그는 수백만 대의 CCTV 영상에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했고 모든 금융 거래와 통신 기록을 감시했다. 하지만 아리아드네였던 서지원은 유령이 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현금만을 사용했고 어떤 통신기기도 온라인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았다. 강태준이 만든 최첨단 기술은 그가 내쫓은 한 여인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그는 인력의 힘을 믿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사립 탐정들을 고용했다. 그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버스 터미널을 이 잡듯 뒤졌지만 그곳에서 그녀의 흔적은 바람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오랜 친구들, 먼 친척들까지 모두 찾아냈지만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몇 달이 흘렀다. 강태준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잠을 자지 못했고 거의 먹지도 못했다. 한때 날카롭던 그의 턱선은 수척해졌고 완벽하게 관리되던 그의 수트는 구겨진 셔츠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텅 빈 펜트하우스를 배회하는 유령이 되었다. 그는 때때로 그녀가 책을 읽던 서재 구석 바닥에서 그녀가 남기고 간 낡은 책 한 권을 껴안은 채 잠이 들곤 했다. 그의 제국 역시 왕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총수의 독단적인 개인 용무에 회사 전체가 동원되자 이사회는 들끓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야심찼던 글로벌 프로젝트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이 그의 손을 떠나가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죗값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문득 깨달았다. 그는 지금까지 목표물을 추적하는 사냥꾼의 방식으로 그녀를 찾아왔다. 자원과 기술을 이용해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하지만 그녀는 그런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처럼 생각해야만 했다. 서지원은 어디로 갔을까? 상처받은 영혼이 평온을 찾고 싶을 때 어디로 갈까? 책을 사랑하고 바다를 좋아했던 조용한 여자. 그는 새로운 방식의 수색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기술이나 인력이 아니었다. 오직 그 자신 혼자만의 참회를 위한 순례길이었다. 그는 모든 탐정들을 해고했다. 그리고는 CEO가 아닌 죄인 한 사람으로서 전국의 작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낡은 차를 직접 몰고 작은 도서관과 바닷가의 카페와 조용한 산책로를 하염없이 헤맸다. 그리고 마침내 계절이 2번 바뀐 후에야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통영,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대한민국의 남쪽 끝 항구 도시. 그는 작은 시립 도서관 앞에서 기적처럼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몇 권의 책을 품에 안은 채 도서관을 나서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이제 누가 보아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그 어떤 화려한 모습보다도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요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유리궁전에 갇힌 슬픈 여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은 한 아이의 어머니였다. 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골목길 모퉁이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품고 있는 자신의 아이의 모습은 그를 완전히 압도했다. 사랑과 수치심, 후회, 그리고 경외감, 수천 가지의 감정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를 덮쳤다. 그는 그녀의 평화를 깨뜨릴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다. 그는 그저 멀리서 그녀가 천천히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걷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저녁 노을이 그녀의 주변으로 황금빛 후광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진짜, 그리고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여정, 그녀의 용서를 구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소유물을 찾은 왕이 아니었다. 스스로 파괴해버린 낙원의 문 앞에 선 한 명의 죄인이었다. 강태주는 통영에 머물렀다. 그는 서지원을 발견한 후에도 섣불리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며칠 동안 죄인처럼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의 새로운 삶, 그녀의 평온한 일상. 그녀는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저녁이 되면 바닷가를 산책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과 소박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나누었다. 그 모습은 강태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정으로 평화로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파괴했던 것은 단순히 그녀의 삶이 아니라 그녀가 가질 수 있었던 평화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나타나는 것은 그 평화를 다시 한번 깨뜨리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이대로 돌아설 수 없었다. 며칠 후 그는 마침내 용기를 냈다. 그는 CEO의 모습이 아닌 지옥을 겪어온 한 남자의 모습으로 그녀가 늘 지나가는 바닷가 산책로에 낡은 벤치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지원은 그를 발견했다. 그녀의 평온했던 얼굴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마주한 사람처럼 굳어졌다. 그녀의 손이 방어적으로 자신의 불룩한 배를 감싸 안았다. 태주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수치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연의 조작과 거짓말, 아리아드네로서 그녀가 벌였던 비밀스러운 전쟁, 그리고 자신의 눈먼 오만함과 잔인함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라져 나왔다. 문제는 증거가 아니었어. 문제는 나 자신이었어. 나는 내 손안의 왕비가 나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겁쟁이 왕이었을 뿐이야. 지원은 그의 모든 고백을 어떤 방해도 없이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고통은 이제 눈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그녀의 평온함은 홀로 모든 것을 견뎌내며 스스로 만들어낸 갑옷이었다. 태준의 고백이 끝났을 때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고 지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그날 밤 나를 내쫓은 게 아니에요. 강태준 씨, 당신은 당신을 사랑했던 한 여자를 죽인 거예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 밤에 살아남은 생존자일 뿐이죠. 그녀는 그날 밤의 공포와 혼자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버텨야 했던 절망적인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담담한 말들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마침내 그는 그녀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흐느끼며 애원했다. 지원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당신과 우리 아이의 인생에 아주 작은 일부라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줘. 제발. 지원은 무릎 꿇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판결을 내렸다. 그것은 예수도 너도 아니었다. 용서는 말 한마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태준 씨, 그건 평생에 걸쳐 증명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부셔버린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정말로 죗값을 치르고 싶다면 말로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그리고 시간으로 증명하세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다. 지원은 통영의 한 산부인과에서 건강한 딸을 낳았다. 강태준은 분만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초조하게 복대서 기다렸다. 그것이 그가 간신히 허락받은 위치였다. 그는 넥서스 그룹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는 지원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주 작고 소박한 집을 하나 얻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자신의 변화를 증명해 나갔다. 그는 매일 아침 신선한 식료품을 그녀의 집 현관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사라졌다. 그녀의 집 지붕에 비가 셀 때면 그는 아무 말 없이 인부들을 불러 지붕을 고쳤다. 그는 아이를 위해 거액의 신탁 펀드를 조성했지만 그 모든 권한을 지원에게 넘겼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지원은 마루에 앉아
자신의 딸 세보미를 안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집 정원 구석에서 서툰 솜씨로 꽃을 심고 있었다. 그때 세보미가 까르르 하고 맑게 웃었다. 지원은 정원에 있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모자란 그런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가 그를 불렀다. 강태준 씨, 이리 좀 와보실래요? 세보미가 아빠를 보고 싶은가 봐요.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위태롭고도 간절한 희망이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와 아이를 향해 걸어갔다. 이야기는 입맞춤이나 화려한 재회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남자가 아주 작고 힘겹게 내딛는 그 한 걸음으로 끝났다. 그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었다. 용서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용서로 향하는 길이 마침내 아주 희미하게 열리고 있었다. 그것은 위태롭고 불확실하지만 분명히 희망을 품은 새로운 새벽이었다.